난도 극복기 Being myself 다운 7번째. 오늘 좀 빨리 읽어볼까? 와, 너무 피곤하다. 시작합니다. 소통할 기회의 장을 자주 마련할 것. 2년 동안 끊임없이 모임을 열면서 상담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이다. 지혜님과 상담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없던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심지어 가족에게 단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던 것들을 속 시원하게 꺼내놓을 수 있어 참 좋네요. 내가 어떤 이야기와 생각, 의견을 말하면 모든 사람은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비판하거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이야기를 해요. 때론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혜님과 나누는 이야기들, 때론 모임에 계신 분들과는 모든 이야기가 허용되고 심지어 응원을 주는 곳이네요. 가장 큰 수확은 이 모임에 제 편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뿌듯하고요. 모든 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서 계속 이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듣고 배우고 싶어요. 위와 같은 이야기는 특히 내가 전화나 톡 문자를 통해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는 스터디를 하면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경청하며 듣는다. 전화 상담이나 모임을 시작하면서 내 이야기를 시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다. 경청은 소통이 있어 최고의 칭찬이자 당신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진심 어린 태도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나 역시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진심 어린 태도로 들어줄 때 그 사람에 대해 열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나는 경청을 하면서 추임새와 같은 질문을 주곤 한다. 스스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엉켜있던 실타래를 살짝 풀어줄 수 있는 해결점을 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나와 1대1로 스터디를 하고 계시는 F님과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비전보드를 만들었고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F님은 비전보드에서 미국에 있는 워렌 버핏을 만나러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를 간다는 것이었다. 연초부터 F님은 미국에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가겠다는 말을 나에게 자주 이야기했다. 그런데 주주총회가 다가와 티켓과 미국 여행 준비가 다 마쳐야 할 시점에 F님께서는 아직 비행기 티켓을 끊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셨다. 가지 못한 이유가 가기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내가 드린 질문은 하나였다. F님은 미국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은가 봐요. 이후 우리는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으며 헤어졌다. 밤늦게 F님으로부터 문자와 사진 하나가 왔다. 버크셔에서 웨이 주주총회를 가겠다는 이야기였다. 이후 곧바로 주주총회 티켓과 비행기 티켓을 끊으셨고 미국을 다녀오셨다. 그분이 남기셨던 블로그 칼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초부터 미국 가고 싶다는 말을 여기저기 했었고 슬슬 갈 때가 되었는데 별로 진척이 없었으니 저에게 물어봤던 것인데 저는 가지 못하는 이유와 가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장황하게 눌러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대답은 별로 가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못 갈 것 같다고 말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고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냐는 질문을 곱씹어보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꼭 만나고 싶었고 저의 롤 모델이자 제 꿈은 버크셔를 눈으로 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가장 큰 두려움과 걱정은 뭐니뭐니 해도 돈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비싼 티켓값은 미쳐 날뛰는 환율과 함께 사악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고 목표한 자산 규모는 저 멀리 있는데 그 와중에 큰 지출을 해야 한다니 당연히 그럴 만하죠.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무엇을 하든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유보다 할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도 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정당성과 합리성을 부여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 꿈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갑니다. 버핏을 직접 보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 아쉬울 것 같아 떠납니다. 이번 여정을 가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꿈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본 뒤 그 사람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관점을 하나 던져주다 보면 스스로 해답을 찾는 경우가 있었다. 때론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본 뒤 상대방이 생각하거나 원하는 해결책 또는 답이 무엇인지도 물어본다. 누군가는 이러한 방법이 낭비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경청을 통해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 나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내가 이야기를 전부 따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의 상황과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싶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은지도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기도 한다. 그러던 중 내가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는 경청 후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다. 나의 고집을 비워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다 보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편이 된다. 소통이 더 흥미로워지는 것은 오프라인 스터디를 열면서부터였다. 오프라인 모임에 오신 분들 중에는 멀리 지방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올라오신 분들도 계신다. 나의 모임을 초반에 오셨던 분들은 깊은 사연과 고민이었다. 특히 대부분이 가진 고민은 현재 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 의심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때문이었다. 삶의 역경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였다. 각자 크고 작은 사연을 안고 살아가며 특히 돈이나 대인 관계로 인해 생긴 불안한 감정을 털어놓고 해소할 공간이 바로 돈그릇 공간이었다. 나의 오프라인 모임은 조금 특별하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강의라기보다는 여럿이서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에 대해 해답과 솔루션을 드릴 때가 있다. 이때 해결책은 함께 있는 스터디 멤버분이 해결책을 주기도 한다. 비슷한 처지와 환경을 경험하신 분들이 해결책을 이루어 나갔던 방법을 들으면서 서로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 나는 이 방법을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했었고 내가 깨닫게 된 이야기를 미시노 아키히노의 꿈과 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방금 좀 딴 생각했다. 여기 있는 손님은 모두 다른 손님과의 소통에 돈을 내는 거예요. 이 가게의 컨텐츠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야. 나의 오프라인 모임은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준다. 다른 곳에서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불편한 이야기를 모두 늘어놓은 모임이었다. 한편으로 혼자만의 고민과 인생의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들을 함께 협력하여 풀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소통의 기회를 늘 마련한다. 나의 고집을 비워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다 보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의 편이 된다. 본질에 충실한 글이 강력한 입소문을 만든다. 지난 봄 15년 전에 졸업했던 모교를 찾아갔다. 언덕백에 있는 학교에 걸어 올라가며 좋아했던 비찜닭집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장사를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가게가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 반갑고 봉추찜닭? 기뻐 무작정 가게 안에 들어갔었다. 예전 맛이 그대로인지 궁금하여 곧바로 찜닭을 시켜 먹었는데 내가 먹었던 예전의 맛 그대로를 유지했다. 맛집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비결은 세월이 지나도 맛과 서비스의 변함없는 한결같음을 유지하기 때문 아닐까? 찜닭에는 그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섬세하고 남다른 맛이 있었다. 신선하고 질 좋은 닭과 채소, 달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은 담백한 간장의 맛은 찜닭의 본질에 충실했다. 원재료가 좋으면 입소문은 저절로 나게 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맛집이 된다.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 본질에 충실하다는 것은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익히고 행한다라는 의미다. 글쓰기의 본질도 오랫동안 사랑받는 맛집과 다를 바 없다. 본질에 충실하고 글은 남들에게 소장하고 싶을 만큼 좋은 글이다. 그들은 좋은 글을 발견하면 자기만의 플랫폼에 공유하거나 자기만의 개인
글 저장소에 옮긴다. 독자들은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면 타인의 글귀를 전달하고 입소문을 낸다. 발 없는 말은 온라인상에서 천리가 아닌 만리로 확장될 수도 있다. 때론 그 만리가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뻗어나가 해외로까지 나아가는 힘을 가질 때도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된 작가 중 한 명은 무라카미 하루키일 것이다. 그렇다면 강력한 입소문을 만드는 글을 쓰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나는 그 해답을 세계적으로 굵직한 상을 받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일상 루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전 4시부터 12시 글쓰기, 12시부터 14시 달리기, 10km 또는 수영 1.5km, 14시부터 21시 휴식, 낮잠 독서 음악 감상, 21시 취침. 무라카미 하루키의 일상을 보면 루틴이 있고 일상이 단순하다. 그의 하루 계획은 철저하며 작가의 삶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느껴진다. 글을 쓰는 것도 아무 시간에 쓰는 것이 아닌 꾸준히 같은 시간에 습관적으로 쓴다. 나도 자기 전에 이렇게 책을 읽고 있어. 이러한 일상 루틴은 비단 하루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무라카미 하루키와 같은 이회순 선생님 아니구나. 같은 일상을 가진 작가가 있다. 바로 후회버리는 습관의 저자인 한근태 작가다. 그는 40대의 작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여 권에 넘는 책을 집필했다.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다.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8시 반쯤 잠자리에 들어서 이튿날 3시 반쯤 일어난다.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차를 마시면서 글을 쓴다. 얼추 5시간 정도 작업하는 것 같다. 새벽 3시에서 8시 사이에는 전화나 카톡이 오지 않는다.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술 한잔 하자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다. 아무 방해가 없다. 변수도 없다. 그때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다. 나는 주말과 주중 구분이 없다. 똑같다. 5시간 정도 일하고 나면 머리가 뜨거워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그러면 동네에 위치한 헬스장에 간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공부하는 시간과 비슷하다. 내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 다음 점심을 먹는데 주로 약속이 정해져 있다. 저녁 약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인은 점심을 만난다. 점심 이후에는 슬렁슬렁 지낸다. 산책도 하고 넷플릭스 영화도 보고 낮잠도 자고 별다른 일상은 거의 없다. 따지고 보면 일반인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일하는 셈이다. 지적인 아웃풋을 꾸준히 생산해낼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가진 좋은 습관 덕분이라는 것이 내 가설이다. 본질에 충실한 글을 쓰기 위해서 결국 좋은 습관을 지녀야 한다. 글을 쓰기 위해 그들은 삶을 단순화했고 매일 글을 썼다. 그냥 쓴 글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음식의 본질이 가장 좋은 식재료와 변하지 않는 고유의 맛이었다면 좋은 글의 본질은 좋은 컨디션으로 다져진 작가의 삶이 중서. 작가의 다져진 어디였지? 음식의 본질이 가장 좋은 식재료와 변하지 않는 고유의 맛이었다면 좋은 글의 본질은 좋은 컨디션으로 다져진 작가의 삶이어야 한다. 좋은 글이 나오기 위해선 작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좋은 상태로 끌어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어야 좋은 글이 나오는 것이다. 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루틴과 일상의 단순함을 가져보자. 하루 중 일부는 오로지 글을 쓰는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 펼쳐지는 시간을 가져보자. 평범한 사람도 꾸준히 글 쓰는 시간의 삶을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진정한 작가로서 존재하는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나 역시 2년 만에 전해도 분명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블로그 글쓰기를 꾸준히 하여 글을 쓰는 몰입 루틴을 가지다 보니 어느 날 꾸준히 글을 쓰는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다. 아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도 쓰고 읽고 공부를 했지만 때론 모두가 잠든 저녁과 이른 새벽에도
시간을 가졌다. 분명 나는 글을 쓰는 것을 사랑했고 더 잘 쓰고 싶은 작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글을 쓰는 시점에 나 자신을 이미 작가라는 사람으로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중에서도 스스로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내 꿈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1순위일 것이다. 이 이야기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 생각이 든다면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의 생각에 제한을 가하며 통제한 것이라 생각한다. 누구나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천하면 그렇게 되는 삶이 펼쳐진다. 그저 내 마음가짐의 문제뿐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대부분이 자아 실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보다 타인에게 맞추거나 어울리는 연기가 더 편해 보이기 때문이다. 방금 딴 생각했어. 다시 그저 내 마음가짐의 문제일 뿐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대부분 자아실현을 하지 못한 이유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보다 타인에게 맞추거나 어울리는 연기가 더 편해 보이기 때문이다. 타인이 나를 기대하는 모습보다는 내가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만들어가자. 나 자신답게 쓰는 글이 될 때 가장 가치 있는 글이 적힌다. 그 글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고 공유가 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작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는 조금이라도 질 좋은 작품을 지속적으로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학이라는 이른바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맨몸으로 혈전을 펼쳐가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살아남고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은 퍼스널 브랜딩에도 별반 차이가 없다.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에서도 중요한 책무는 질 좋은 글과 콘텐츠를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1인 미디어의 최전선에서 맨몸으로 살아남고 나아가는 것은 역시 퍼스널 브랜딩의 숙명이자 운명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진심을 담은 글을 지속적으로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꾸준히 글을 쓰고 운영하다 보면 진심이 닿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게 된다. 본질에 충실한 글은 무엇일까? 내가 보았을 때 본질에 충실한 글은 유행을 타지 않고 어느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글이다. 그 글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글이겠다. 기억에 남는 글은 글쓴이의 진심이 담긴 글이기도 하다. 진심이 담긴 글은 사람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는 좋은 글이다. 그들은 다시 또 그 사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다시 보고 싶게 만든다. 나는 시간이 지나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글이 결국 본질에 충실한 글이라 말하고 싶다. 오늘 여러분들이 올려보고 싶은 본질에 충실한 글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글을 올려보길 바라며 브랜딩 탐구를 위한 질문. 나만의 브랜딩 글쓰기 목적 찾기. 지금 내가 하는 브랜딩 글쓰기가 개인적인 일인가? 혹은 뜻이 있는 일인가? 남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는가? 나에게 찐팬이 있다고 생각되는가? 있다면 몇 명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찐팬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는가? 나의 글과 타인의 글을 읽어보면서 나만의 뾰족한 관점과 생각이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 그동안 적어온 글을 보면서 체크해보자.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이해로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대가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가? 하루 내가 글쓰기에 몰입하고 있는 시간은 얼마인가?
나는 꾸준히 글을 쓰고 있는가? 글을 쓰는 시간만큼 읽는 시간도 있는가? 일단 뭔가 하고 있어. 챕터 3.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될 생존 역량 7가지. 남들을 따라 하기보다는 남들과 다른 행위를 계속 이어가고 쌓아가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만의 무기가 되는 스토리가 있는가? 23년 9월 말 용산에 나만의 아지트를 열어 글쓰기 모임을 열었을 때 당시 제이님께서 나에게 아래와 같은 편지 글귀를 선물로 주셨다. 신비로움이 너무 인상적이면 사람은 거기에 따르기 마련이다. 어린 왕자. 오, 그러니까 매력이지. 많은 분들이 나의 모임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또는 나의 글을 알림 설정까지 하면서 계속 글을 읽게 되는 이유를 물어보면 아래 3가지를 말해준다. 첫째, 끌리는 무언가가 있다. 둘째, 남다른 실행력을 담고 싶었다. 셋째,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고 보고 싶다. 지난 2년간 내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남 눈치를 보지 않고 나만의 고집스러운 길을 묵묵히 걸어온 것 같다. 수많은 블로거가 존재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나는 남들과 다른 포지션을 갖기로 했다. 남들과 똑같이 가는 길의 방향을 비틀기로 말이다. 남들을 따라 하기보다는 남들과 다른 행위를 계속 이어가고 쌓아가자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즉 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한 것이다. 블로그 글쓰기를 하던 도중 직장을 박차고 용산 아지트를 만들어 새로운 삶을 펼쳐내는 이야기는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많은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말할 때 오히려 나는 이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더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보자.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과 상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 무언가 선뜻 도전하지 못해 후회했던 시간이 참 많지 않던가. 2005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스티브 잡스가 했던 연설이 그때는 와닿지 않았지만 2023년 다시 들으니 한 문장 한 문장이 나에게 가슴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때부터 나는 내 호기심과 직관이 끌리는 삶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연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있었다. 1. 순전히 호기심과 직감만 믿고 저지른 일들은 훗날 정말 값진 경험이 되었다. 물론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미래를 내다보고 점들을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뒤돌아보니 그것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여러분은 미래의 점들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단지 현재와 과거만 연관지어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시간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든 연결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공감해. 나는 굉장히 지그재그하지만 방향의 벡터 포지션은 다르지만 벡터는 동일했던 것 같아. 그 방향성은 배짱, 운명, 인생, 카르마 등 그 무엇이든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재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따라 살아갈 자신감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던 힘은 제가 사랑했던 것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세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17살 때 이런 경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꼭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이 글에 감명을 받은 저는 그 후로 지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며칠 연속 아니라는 답을 얻을 때마다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죽는다 라는 생각은 인생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매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생각 결과물에 불과한 도구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타인의 견해가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세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과 영감을 따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가슴과 영감은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죠. 고작 2년만이지만 블로그에 한 장 한 장 글을 쓰며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비판과 비난이 있었던 시간도 있었다. 흔히 들리는 시간이었지만 나만의 고집스러운 길을 이어갔다. 그 고집스러운 나만의 길은 나의 꿈이 있는 길이자 오로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길이다.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스토리는 유일무이한 서사시와 같은 것이기에 그를 고작 2년이었지만 블로그에 한 장 한 장 글을 쓰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비판과 비난이 있던 시간도 있었다. 흔히 들리는 시간이었지만 나만의 고집스러운 길을 이어갔다. 그 고집스러운 나만의 길은 나의 꿈이 있는 길이자 오로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길이다.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스토리는 유일무이한 서사시와 같은 것이기에 글을 읽는 독자가 끌림을 느끼게 하는 힘이었다. 퍼스널 브랜딩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다. 여러분의 실패담, 초라한 작은 이야기 하나조차도 서사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오늘날 내가 블로그로 성장할 수 있게 한 터닝포인트는 첫 번째 전자책의 실패에 있으니까. 태어나 처음으로 전자책을 만들어 세상에 누군가로부터 큰 호평 하나가 오히려 나를 성장하게 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나를 호평했던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다. 내가 무료로 전자책을 배포할 때부터 있었다. 전자책을 배포함과 동시에 무료 모임을 시작하면서 누군가는 댓글로 나의 여정이 오랫동안 가지 않을 거니 그만두라는 식으로 다그치는 사람도 있었다. 만약 그때 스스로 실패한 사람으로 여겼다면 나의 지금의 나는 절대 존재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진짜 성공은 실패를 어떻게 다시 살려 나가느냐에 있다. 꺼진 불씨를 다시 살리는 연습을 해보자.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 나가는 길에서 모두가 모여 응원을 준다. 그것이 또 타인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와 신뢰가 구축되는 기반의 스토리가 된다. 여러분만의 무기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결코 대단하거나 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 서로 비슷한 배경, 환경, 경험 등을 가지고 있을 때 남다르게 기억되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담아보자. 내가 눈으로 보고 느낀 것들을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묘사해보자. 누군가는 그 이야기에서 연결되어 공감되고 반응할 것이다.